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지난번 시간 장량 이야기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장자방이라고 부르죠. 장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유방이 기세속계 동쪽으로 진군해서 초나라의 본거지인 팽성까지 점령했던 이 유방은 곧 이어서 팽성 전투에서 항우의 반격으로 대패를 당하고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여우의 오빠인 여택과 장량을 하읍에서 다시 만나서 유방은 약간 거만한 자세로 말 한 장에 딱 기댄 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천하를 차지하려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장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국왕왕 경포는 초나라의 맹장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나라왕 항우와 틈이 벌어져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이니까 이 틈을 이용해 경포를 포섭하십시오. 자, 이 경포는 원래 초기에는 항우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항우가 함양성을 차지했을 때 그때 각 지역에 봉토를 나눠줄 때 경포를 국왕왕에 명해 준 거죠. 그래서 경포는 사실 항우로부터 봉업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었는데 항우가 제 나라에 토벌을 나갔을 때 이 경포가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또 유방이 팽성까지 쳐들어왔을 때 경포가 항우를 대신해서 유방을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유방이 점령한 팽성까지 나가지 않고 강가 바깥에 머무르고 진을 치고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때 경포와 항우 사이가 좀 멀어지게 된 거죠. 자, 또 한 사람 이야기를 장량이 꺼냅니다. 팽월입니다. 팽월은 당시에 항우가 공격하고 있었던 그 제나라의 전영이라는 사람과 아주 친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팽월이 전영과 양나라 땅에서 항우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장량은 딱 소개를 하면서 급히 당신 편에 불러서 써라 이렇게 유방에게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또 추천을 합니다. 현재 당신 유방의 장수 중에 오직 딱 한 사람, 한신만이 큰 일을 맡기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만약에 천하를 나눈다라면 딱 이 세 사람, 경포, 팽월, 한신 이 세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초나라의 항우를 무찌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장량이 제안을 딱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유방은 그 즉시 경포에게는 자기의 수아라는 신하를 보내서 경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 또 팽월에게도 별도의 사람을 보내서 연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포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항우가 경포 때문에 초나라로 돌아간 사이에 한신과 관영은 경색전투에서 초나라의 추격군을 격퇴해버리고 또 유방을 도왔던 유의표가 한나라의 유방을 배신하자 한신을 또 보내서 한신이 안읍전투에서 이 유의표를 격파했고 그 길로 이제 한신은 북벌에 나설 수 있게 조치를 딱 한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말 예언 같은 그런 일이 장량의 제안에 의해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마천은 이 일에 대해서 한나라 왕 유방이 초나라 항우를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사람, 경포, 팽월, 그리고 한신의 힘이었다라고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이번에는 장량이 유방에게 젓가락 8개를 가지고 천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이 별동부대를 이끌고 북쪽을 공격하고 있을 무렵에 항우의 본대를 상대하고 있던 이 유방은 평양, 성고 이런 전 지역에서 항우가 파상 공격을 막 퍼대니까 상당히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204년입니다. 강력한 항우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유방이 여기기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야, 내가 항우를 이기고 천하를 차지할 방법이 있을까? 라고 이렇게 여기기에게 유방이 물으니까 여기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를 듭니다. 옛날에 은나라의 탕왕은 하나라의 거랑을 터버리고 나서 하나라의 후손들을 기에 봉했다. 기라는 지역에다 이제 봉했다. 그리고 또 예전 주나라의 무왕은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을 토벌하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을 송이라는 지역에 봉했습니다. 그렇지만 진나라가 나타나더니 덕이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걸 싹 저버리고서 각 제국들을 무력으로 침략해서 전국 시대 이 육국을 멸망시키고 그 후손들의 대를 싹 끊어버리니까 그 후손들인 어디 가서 뭐 송곳 하나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왕께서 진정으로 육국의 후예들을 제후로 다시 세우면 그들 모두에게는 제후의 인수를 나눠주신다면 그 나라의 군신들과 백성들은 대왕이신 유방 당신에게 그 은덕에 감복해가지고 당신한테 달려와서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대왕의 그러한 도의를 추앙해서 기꺼이 대왕의 신민이 되기를 자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도덕과 정의가 행해진다면 유방 당신께서는 남쪽을 바라보고 패자라고 스스로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쯤 되면 지금 초나라의 왕 항우는 틀림없이 옷을 바로잡아 입고 오히려 공손한 태도로 당신한테 달려와서 조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기가 유방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준 거죠.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예전 진나라 이전에 국이죠. 그러니까 제나라, 초나라, 연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나라를 뺀 이 육국들의 후예들을 지금 시점에 제후로 딱 삼아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봉건제를 다시 부활시켜라. 그러면 유방 당신은 그 사람들이 따를 것이다. 이 얘기를 여기기가 딱 해준 거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잠깐 어디 외지에 갇혀 있던 장량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은 밥을 먹다 말고 장량한테 야, 좋은 일 있어 하면서 한번 들어볼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기가 제안했던 육국 제후들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그런 내용을 장량에게 설명을 해줬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소리를 딱 듣고 뜻밖에도 장량은 아주 격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량이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그따위 계책을 올리는 겁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대왕께서 이루려고 하는 그 천하는 이미 강 건너간 일이다.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왜 그렇지? 하고 묻습니다. 그때 장량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일단 당신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젓가락 좀 빌려줘 봐라. 내가 당신 유방을 위해서 지금 당면한 이러한 형세를 하나씩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유방이 밥 먹고 있는 젓가락을 먼저 하나 딱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젓가락 하나씩 이제 꺾어갑니다. 첫째, 옛날에 그 은나라의 탕왕이 하나라의 거랑 폭군이었죠. 하나라 거랑이 폭군입니다. 이 거랑을 토벌하고 나서 그 후손들한테 기 땅이라는 것을 봉해줬다고 하는데 이때 탕왕이 거랑을 갖다가 사제에 몰아넣어서 능히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한 거다. 근데 지금 당신 유방께서는 항적, 그러니까 항우를 지금 당장 사제에 몰아넣었습니까? 그리고 그를 제압할 수 있습니까? 딱 물으니까 유방이 깨갱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아직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량이 그래, 그것이 당신이 지금 제후들, 옛날 육국의 후손들을 새로 세울 수 없는 그 첫 번째 이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또 말합니다. 젓가락 2개 들고 주나라를 세웠던 이 무왕이 그 전인 은나라의 폭군 주왕을 정벌하고 나서 그 주왕의 후예들을 송나라에 봉한 것. 이것은 주왕의 그 머리를 이미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유방 당신께서는 지금 항우의 머리를 능히 받아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딱 물으니까 유방이 또, 그거 나 어렵지, 아직은.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량이,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젓가락 두 개. 그리고 이제 요번에 또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주나라의 그 무왕이 은나라를 무찌르고 은나라에 들어갔을 때, 은나라 사람들이 살던 마을에다가 아주 어진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제 표창도 하고, 또 당시에 은나라에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기자도 석방시키고, 또 사면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폭군이었던 주왕에게 죽음을 당했던 그 비간, 적출당했던 그 비간이죠. 주왕에게. 이 비간의 무덤에 위로 차원에서 흙을, 봉분을 더 이렇게 높이 돋아주었다. 그런데 지금 당신 유방께서는 성인들의 그 분묘를 다시 새로 쌓고, 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마을에다가 뭐 덕을 칭송하고, 또 재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문 앞에다가 그들을 뭐 존경한다라는 마음에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전쟁통인데?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방이 그것도 어렵겠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량이 이게 세 번째 당신이 현재 천하를 차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네 번째 이야기를 또 합니다. 주나라의 무왕은 거교에 있는 창고에 있던 식량, 이 거교라는 것은 그 전환, 은나라 거랑에 잔뜩 식량을 모아놓고 봄을 쌓아놓고 왔던 그런 장소인데, 나중에 거기서 이제 은나라의 주왕이 죽게 되죠. 거교의 창고에 있는 식량과 녹대에 쌓여있는 그러한 금품들을 꺼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런데 지금 유방 당신께서는 지금 갖고 있는 식량과 금품 모두 꺼내서 가난한 백성들한테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방이 아직은 형편이 안 되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불가한 사유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주나라의 무왕은 은나라를 멸한 뒤에 병거, 군대 마차죠.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병거를 개조해가지고 이제 수레를 만들었다. 그리고 병장기, 무기들을 모두 거꾸로 세워가지고 창고 속에 넣어놓고 이것들을 이제 호랑이 가죽으로 다 덮어놓으면서 천하에 다시는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보여줬는데, 지금 당신 유방 무력 사용하지 않고 중지시키고 이제 와서 문치를 행하겠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유방이 아직은 안 되지. 딱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이유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또 젓가락을 듣습니다. 그래서 또 무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나라 무왕은 화산의 남쪽 지설에다가 전마들을 풀어놨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사용되는 말들을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목초지에 풀어놨다. 그러고서 이제 그 말들을 다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천하에 이렇게 보여줬는데, 유방 당신께서 지금 전쟁에 써야 될 말들을 풀어주고 다시는 그 말들을 전쟁에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까? 라고 딱 물으니까 유방이 그거 아직 안 되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섯 번째 이유. 일곱 번째 이유도 얘기합니다. 주나라 무왕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이 군에서 군 병기들, 식량들 이런 것들을 운반했던 이 소들을 갖다가 아주 넓은 기슬에다 딱 풀어놓고 방목을 시켰다. 그리고 군사를 다시 모으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유방 당신도 당신의 군 밀자를 나르는 그런 술에 끄는 소들을 갖다가 풀어서 방목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딱 물으니까 유방이 나는 아직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게 일곱 번째 이유다.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이유를 또 댑니다. 젓가락 마지막 8개 딱 들고 나서 천하를 돌아다니고 있는 선비들이 그들의 친척들하고도 이별하고 전쟁통이니까, 그리고 조상의 분묘도 찾아가지도 못하고 또 얘 친구들하고도 다 떨어져서 오로지 당신 유방 믿고 천하를 지금 전전긍긍하느라고 매일 밤마다 말이야 쫓아다니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단 하나의 땅 한 뼘의 땅이나마 혹시 떼어주지 않을까 해서 쫓아다니는 거지, 뭐 당신이 뭐 대단해서 쫓아다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 전국시대 때 유고, 그러니까 한나라, 위나라, 연나라, 조나라, 제나라, 초나라,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복속시켜가지고 그 후손들을 재앙으로 만약에 세운다면
그 천하의 선비들, 당신한테 땅 한 채라도 어떻게 받아볼까 해서 쫓아다니던 그 선비들이 당신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그 제후들을 섬기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조상에 있는 무덤으로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릴 거고, 당신 유방께서는 천하를 얻겠다고 딱 나왔는데 이제 다 떠나고 날 텐데 누구랑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여기가 추천한 그 제후국의 봉하자, 이거 안 되는 이유 중에 8번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이 한나라, 당신 유방의 한나라가 항우인 저 초나라보다 아직 강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당신이 이 시점에 예전 제후국의 후손들한테 땅을 나눠준다? 오히려 그 사람들 초나라 항우한테 쫓아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텐데, 여기가 누군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 같은 형편없는 계책을 듣고서 대왕께서 그런 일을 도모하려고 했다면 그거 천하는 물 건너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장량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약해 보면 덕이나 능력은 예전 은나라의 탕왕이나 또 주나라의 무왕,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죠. 이런 것 많지도 못한 당신이다, 유방이다. 지금 형편이 항우하고 지금 한참 싸움 중인데, 전쟁에서 그렇다고 지금 뭐 강력한 것도 아니고 쩔쩔매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에 옛 제국의 후손들을 다시 세워가지고 육국을 부활시키고 그러면 당신을 잘 따를 것이다? 절대 아니올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제 장량으로부터 유방의 설명을 딱 듣고 나서 자기 젓가락에 8개가 다 장량 자리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던 음식을 택택 뱉어버리고 여기기한테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세상 물질 모르는 저 유생놈 때문에 내가 하마터면 천하를 잃을 뻔했다 라고 이렇게 딱 화를 바짝 냈다고 합니다. 이때 만약에 여기기의 제안에 따라서 한나라군 내부에서는 각각의 제후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이제 인장을 이렇게 제조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유방이 그 인장 제조하는 거 당장 때려치라 이렇게 해가지고 녹여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장량의 이러한 그 태도를 봤을 때 사실상 장량도 우리나라의 그 한자 쓰는 한나라의 후손이었죠. 그래서 솔직히 장량이 처음에 유방을 따를 때, 또 그 이전에는 예전 자기의 나라인 한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봉건제인 거죠. 근데 장량이 유방이 봉건제를 다시 부활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여기기의 제안에 대해서 따끔한 이야기를 해줄 때, 어찌 보면 장량이 제후국을 반대한 것은 사실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유방은 항우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제 제후국으로 나가지 않고 그 이왕, 성이 다른 왕들로 이렇게 각 지역을 분할해서 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팽월, 그 다음에 구강왕이 됐던 그 경포, 그 다음에 장이 아들 장호, 그 다음에 한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각 지역에 왕으로 봉해지죠. 하지만 훗날에, 그러니까 한나라의 이제 그 고조 유방이 죽고 나서 한참 뒤에 경제가 황제에 올랐을 때는 5조 7국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한나라의 이제 봉건제, 그러니까 이왕제 이런 것들 다 없어지고 9년제를 일단 따르기로 합니다. 이 9년제라는 것은 행정 관료들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봉건제도가 아닌 거죠. 그러한 밑거름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장량이 봉건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라기보다도 그냥 그 시점에 유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기본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제후들을 움직여가지고 초안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 한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위나라, 대나라, 조나라, 연나라 이렇게 쭉 멸망시키고 동쪽까지 와서 동쪽 끝에 있는 제나라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제나라가 이제 멸망의 위기를 맞이하자 어쩔 수 없이 원수가 떴던 이 항우에게 제나라는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 항우 또한
한신이 제나라까지 혹시 차지하나 싶어가지고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우가 자기 밑에 수장이었던 용조를 시켜가지고 한신을 막게 합니다. 근데 이 용조가 이끄는 20만에 달하는 이 초나라 군대가 한신의 한나라 군대한테 유수 전투에서 아주 대파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북이라고 그러죠. 하북 지역을 평정한 한신은 그 기세를 그대로 끌고 가서 원천하에 자기 이름을 쭉 날리게 됩니다. 이때 한신은 유방한테 자기를 제나라의 가왕, 즉 임시적인 왕으로 좀 봉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죠. 뭐라고 그러냐면 제나라 사람들은 속임수가 많고 또 변화무쌍하다. 그리고 번복도 자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나라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 제나라 여기서 내가 가왕 정도는 해야 이 제나라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일단 가왕으로 좀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유방의 사정을 보면 당시 유방은 사수에서 초나라의 대사마 조구와 장사 사마원을 격파했지만 이 소식을 들은 항우가 팽어를 공격하다 말고 돌아와서는 유방을 막 치고 유방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게다가 이미 여기기의 계략으로 이미 제나라가 말이야 유방에게 항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신이 그걸 어기고 제나라를 공격하는 바람에 유방은 상당히 한신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던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한신이 서신을 딱 가지고 와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가왕으로 만들어내는 편지를 보내왔으니 유방에 받아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 한신 말이야 지금 나보고 가왕시켜달라는 거야? 하고 계시면서 앞뒤 볼 것 없이 한신의 심부름을 온 사자한테 막 혼을 냅니다. 이때 곁에 있었던 장량이 유방의 발을 슬쩍 밟으면서 살짝 귀에다 대고 지금 한신을 건드리는 입장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살짝 귀띔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열받기는 했지만 사리 분별을 좀 판단할 줄 아는 이 유방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태도를 내가 바꿔야 되겠네 하고서 딱 태도 바꿔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자한테 사내대장부가 말이야 왕 노릇을 하려면 진짜 왕을 해야지 가왕이 뭐야 가왕 가서 왕을 하라고 그래 라고 말을 싹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장량을 시켜가지고 한신에게 보내서 한신을 이제 제나라 왕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곧바로 이렇지 초나라를 이제 치도록 또 명령까지 내립니다. 자, 이때 전쟁은 거의 이제 최후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항우는 팽월과 유방의 협공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고 군량도 점차 이제 부족해졌고 또한 한신이 막 기세를 탁 세우고 예전 제나라 땅에 아주 막 왕이 되고 뭐 그러니까 항우가 상당히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결국 항우는 먼저 유방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홍구에서 이 서쪽 땅은 한나라 당신이 갖고 그 홍구의 동쪽 땅은 초나라인 내가 갖겠다. 우리 그렇게 양분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이제 유방한테 하죠. 근데 유방도 처음에는 이거를 항우의 제안을 딱 승낙해서 유방은 서쪽으로 가고 항우는 이제 동쪽으로 출발을 딱 했는데 이 서쪽으로 떠나던 유방이 장량과 진평이 지금 시점 아니면 항우를 물리칠 기회가 없습니다라고 딱 제안을 하니까 바로 방향을 돌려서 항우의 뒤를 바로 치기 시작했고 동시에 팽월하고 한신에게도 연락해서 같이 연합하여서 빨리 항우를 공격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한나라 유방의 군대가 고름까지 이렇게 이르렀을 때 팽월하고 한신은 아직은 군대 병력을 움직이지 않고 이제 눈치만 딱 보는 겁니다. 유방은 또 그렇게 이제 바로 공격 들어갈 줄 알았는데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또 유방은 다시 초나라의 반격도 받게 되고 그때마다 이제 어찌됐든 간에 유방은 계속 이제 항우를 쫓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틈을 타가지고 호방 쪽으로 이렇게 돌아갔던 그 관영이 먼저 초나라의 수도였던 팽성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중간에 있었던 이 항우가 퇴로가 끊기게 되는 거죠. 유방은 그 당시에 아까 얘기한 한신하고 팽월이 연합을 안 하고 미적미적거리고 있으니까 화가 잔뜩 났지만 꼭 참으면서 일단 장량의 제안에 따라서 팽월과 한신한테 봉지를 더 이렇게 넓혀줍니다. 그러면서 항우의 대사마인 주은이라는 사람을 이제 또 꼬셔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수춘까지 공격했던 이 경포와
또 유가까지 다 이렇게 합류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신과 팽월이 결국 유방의 제한을 뿌리치지 못하고 군대를 잃고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어떤 영웅들이 마침내 해야에서 모두 집결했고 기원전 202년 해야에 모두 집결한 이 연합군은 항우를 공격해서 무찌르게 되는 거죠. 이때 한신의 군대는 약 3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초군과 해야에서 전투를 정면으로 일단 붙었다가 한신이 처음에는 초나라 군대에게 밀리는 듯 물러나다가 측면의 부대를 이용해 가지고 초나라 군대를 다시 요격하고 또 본대가 뒤를 돌아서 공격해 포범으로써 초나라가 완전히 대파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항우는 이때 달아나 가지고 장강까지 갔다가 자결함으로써 초안 전쟁의 그 마지막 종결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방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황제가 된 유방 옆에 이제 또 장량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장량을 유후라고 부르는데 이 후에 봉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유라는 지역의 후가 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초안 전쟁이 모두 종결되고 그때까지 고생했던 이러한 공신들에게 농공 행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량은 당시에 몸이 좀 많이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가 직접 칼을 들고 뭐 전쟁터에 나간 적은 없었죠. 그렇지만 유방은 장량의 공을 언급하면서 칭찬을 이렇게 합니다. 군중의 장막 안에서 계책을 내어서 천리밖에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것이 바로 장자방에 세운 공이다. 라고 하면서 장량으로 하여금 제 나라의 땅 3만호를 당신이 골라가고 싶은 곳을 고르세요. 그것을 봉업으로 가져라. 이렇게 명합니다. 자, 제 나라의 땅이 중국 땅에서는 그래도 쓸만한 땅. 당시에는 좀 농사도 되고 뭔가 수확이 있을 그런 땅이죠. 근데 거기서 3만호 좋은 땅 골라서 가져가라. 이렇게 유방의 장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을 세웠던 다른 공신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3만호는 어마어마한 그런 대우였습니다. 왜냐면 한나라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고 공신, 1등 공신 소아도 찬으로 봉해질 때 그가 받은 그 시급은 7,000호밖에 안 됐는데 장량은 3만호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장량에게는 무려 3만호를 줬으니 얼마나 그 대단한 겁니까? 근데도 이 장량은 유방한테 고마움은 알겠지만 그 내가 그 신임 받는다는 것으로 그냥 만족한다. 그러면서 반납을 합니다.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원래 저는 합의에서 몸을 일으켜가지고 경고라는 사람을 찾아갔다가 도중에 유라는 땅에서 폐하인 유방 당신을 우연히 뵙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나한테 내려준 폐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폐하께서는 내가 이야기하는 계책들을 다 받아줬고 또 내가 낸 계책들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모두 적중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룬 공이 아니라 폐하가 나를 배려해서 한 일이니까 저는 단지 뭐 그냥 다 필요 없고 유라는 그 현에다가 봉해지는 것만으로도 나는 과분하다. 그러니 내가 이 3만호를 어찌 바라겠습니까? 라고 이제 거부 의사를 표현하게 된 거죠. 자, 이 장량의 3만호 대신에 유방과 장량이 처음 만났던 그 장소, 유 땅에 봉지를 갖는 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신이나 폐월 같은 경우를 보면 자기를 왕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군대도 지원하지도 않고 여방이 막 항우한테 고전할 때 도와주지도 않았고 또 나중에 왕으로 임명해주고 나니까 그때서 마지못해 이렇게 해야 전투에 참가를 하고 뭐 이랬으니 유방 입장에서 보면 그와 같은 공신들하고 이 장량하고 어떻게 똑같이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장량의 장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소아는 1등 공신, 2등 공신이 조차입니다. 장량은 한나라 공신에 62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만큼 전 장량이 어떤 순위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시급을 받는 데 있어서만큼은 장량이 1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장량은 다른 공신들하고 달리 유방한테 뭐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또 유방을 끝까지 이렇게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는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결국 다른 애들은 거기다 이제 공신에 뭐 후, 자기, 땅 막 뭐 여러 가지 더 주게 된 거죠. 자, 이번에는 통일을 이루고 난 유방이 공신들 20명에게는 포상을 다 했습니다. 근데 뭐 공신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아직 포상을 못 받은 이러한 공신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유방이 주요 공신들에 대해서는 상과 봉업 뭐 이런 걸 다 주었는데 그 밑에 공신들은 우리도 언제 받나 하고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내 공이 더 컸다, 뭐 당신 공이 더 잘났다, 뭐 하면서 서로 공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니까 유방이 어떻게 머리는 쓰고 있는데 어떤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무렵에 유방이 이제 낙양 땅의 그 남궁에 살짝 머물면서 다리를 싹 지나가는데 다리 밑에 모래방에서 여러 명의 장수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쑥덕쑥덕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유방이 같이 있던 그 장량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저들이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장량이 대답하기를 저자들은 저기서 지금 반역을 모의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유방이 이 소리를 딱 듣고 아, 뭐? 반역을 모의한다고? 야, 무슨 말이야 그게? 딱 하고 물으니까 장량이 이렇게 얘기해요. 폐하께서 평민의 신분으로 일어났다. 근데 저들도 평민의 신분으로 뭐 천하를 얻는데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은 폐하께서는 황제 자리에 올랐고 저들은 봉업과 뭐 자기 이런 거 받을 거라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소아나 조창 같은 아주 폐하고 아주 가깝고 총애하는 그런 옛날 동네 친구들은 전부 다 이미 이 포상을 다 받았는데 지금 저자들은 자기들이 아직 포상을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지금 남은 포상 봉지 딱 보니까 자기들 뭐 인원이 꽤 많은데 한 나라 땅 다 전부 다 나눠줘도 다 못 줄 것 같으니까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걱정이 돼서 혹시나 포상 못 받는 거 아니야? 야, 그럴 바에 차라리 우리 뭐 모반을 할까? 뭐 이런 그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방이 그들에게 이제 모두 봉급을 내려주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또 오히려 어떤 놈들은 자기가 유방한테 실수를 저질러서 혹시 내가 그때 예전에 유방한테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의심받아서 혹시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두려워가지고 또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반역, 모반하려고 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량이 유방한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좀 걱정이 됐는지 장량한테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뜬금없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량이 유방한테 이렇게 또 말을 하죠. 폐하 유방께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폐하가 가장 미워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유방이 다 자기의 과거를 딱 돌이켜보더니 옹치라고 딱 대답한 거예요. 자, 이 옹치는 옛날에 유방을 배반하고 성을 문 닫고 유방을 내쫓았던 그런 사람이죠. 나중에 뭐 옹치가 이제 유방한테 다시 쫓겨나긴 했지만 이 옹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니까 장량이 유방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옹치한테 자기하고 봉업을 줘라. 옹치마저도 자기와 봉을 받는 것을 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자기들도 틀림없이 봉작이나 뭐 땅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딱 믿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장량이 임기응변적인 정답을 딱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유방이 진짜 싫지만 옹치를 풀어가지고 석방호라는 그 후에 봉하고 또 잔치도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래방에서 불만을 잔뜩 갖고 있던 다른 신하들이 야, 이 유방 폐하께서 옛날에 원수처럼 여기던 저 옹치마저도 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옹치보다도 훨씬 더 공을 세웠는데 반드시 우리가 상 받을 거야 하면서 이 모반할 마음을 모두 가셔버리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그 당시의 순간에 보면은 되겠지만 어찌 보면 어떤 위기가 가까이 다가올 때 조기 진화시키는 그런 아주 적절한 계책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장량도 황제 유방에게 모반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황제에게 바로 그런 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또 뭐 문제가 될까봐 이렇게 간접적으로 임기응변적인 대안을 통해서 당시의 위기를 조기 진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황제가 된 유방이 한 나라의 수도를 정해야 되는데 이 수도를 낙양이다 할까 아니면 저 관중 지역인 그 옛날 진나라의 수도였던 함양이다 할까 거기를 이제 장안이라고 나중에 표현이 되지만 이거를 이제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유방의 한 나라의 수도를 어디로 할까 이렇게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방의 신하들이 관동 지역 그러니까 산동 쪽으로 이 동쪽의 출신들이잖아요. 그래서 공신들은 이제 저쪽 서쪽인 관중까지 들어가는 게 싫어가지고 낙양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유방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여러 공신들 중에서 그 낙양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낙양이라는 지역의 동쪽에는 성고가 있다. 그리고 서쪽에는 효산과 민지가 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황하강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수와 낙수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험준한 지형과 견고한 성곽에 의지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 낙양은 아주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시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촌동네에서 농사꾼이었던 누경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유경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열전에서 또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이 누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 낙양은 방어하는 데는 용이하지만 이 낙양 땅은 덕이 있는 사람한테 어울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지만 이 폐하 당신 유방께서는 지금까지 덕보다는 전쟁만 벌였고 그러니까 이 낙양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차라리 저쪽 관중 쪽 반란 같은 게 자주 일어나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쪽 거기 관중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관중 땅이 약간 거칠기는 하지만은 적절하게 이렇게 관리만 잘하면 그 땅 아주 좋은 땅입니다. 라고 하면서 낙양을 추천하는 사람들의 반대에서 이 관중, 함양을 딱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이 낙양의 단점을 또 이 유경이 말합니다. 낙양은 말입니다. 비록 아까 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지리적으로는 이점이 있고 뭐 견고한 성곽이 있고 이렇지만 그 사이의 땅이 너무 쪼만해가지고 사방이 이렇게 가봐야 백리밖에 넓지가 않다. 그리고 이 토지가 말이야 조금 척박하고 만약에 사면에서 적군이 딱 침입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좁은 땅이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봤을 때 결코 유리한 땅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 관중, 동쪽이라는 이 땅 관중에 가면 여기는 동쪽에는 또 효산이 있고 또 함곡관이 있고 이 함곡관이 이제 그 외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쪽에는 농산, 민산 뭐 이런 산들이 있어서 잘 지킬 수 있는 거죠. 또한 남쪽으로 이렇게 풍부한 그런 파축 땅이 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호땅에 대추원이 있기 때문에 가축을 딱 방목하기도 아주 좋고 이 관중 땅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면이 험준한 지형에 딱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위치는 동쪽 한쪽만 잘 관리하면 된다. 근데 이 동쪽의 이 길이 뭐냐면 제후들이 만약에 안정되어 있으면 그 동쪽 길을 통해서 하수와 위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 강물을 이용해서 관동 지역에서 산출되는 양식들, 물자들을 이 관중 쪽으로 이렇게 끌고 수송해 올 수 있고 또 제후들이 만약에 반대해 가지고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 위수나 하수의 순류를 타고 흘러가는 그 강물을 타고 병사들과 군수품들을 수월하게 수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철옹성과 같은 그런 땅이니까 바로 또 하늘이 내려준 그런 천혜의 땅이니까 이 관중 거기를 수도로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유경이 건의를 한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유방은 그때까지 막 어디를 수도를 정할까 하고 막 무색하게 논쟁이 있었는데 그 말 듣자마자
관종으로 결정을 해버린 거죠. 자, 이래서 이제 낙양에서 진나라의 옛 수도였던 관중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수도로 옮겨서. 다음에 이제 유방이 유영을 태자로 삼았는데 이 유영은 여우의 아들입니다. 근데 유방이 좋아하던 그 여자가 척부인인데 척부인 밑에 여희가 있었어요. 이 여희를 태자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쁜 자식을. 그래서 이제 기존의 태자였던 여우의 아들 유영을 이제 폐태자 시키고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척부인의 아들 갖다가 태자로 세우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방이 이제 이와 같이 낙양에 있다가 관중 쪽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장량도 그때 따라갔죠. 근데 원래 이제 장량이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무렵에 이제 장량은 양생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뭐 돌을 닦으면서 밥도 거의 거르지 않고 이렇게 이제 안 먹어서 치료하는 그런 돌을 닦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집 바깥으로 나가는 일들을 이제 드물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 무렵에 유방이 아까 얘기한 그 척분의 아들 여의를 태자로 세우려고 여러 이제 사람들하고 갈등을 빚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여우하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유방의 태자 유영을 이제 폐하고 새로 임명하는 일이라고 공신들이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비판적이었습니다. 태자, 왜 멀쩡한 태자를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유방을 뜯어말리는 거죠. 근데 이 유방이 그 결심이 너무 확고해가지고 아무도 이렇게 또 유방한테 함부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애 같았던 여우가 이제 걱정이 돼서 이걸 어쩌지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폐하 유방께서는 유휴, 장량의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우께서 저 오빠 건성우였죠? 이제 여택은 여우의 이제 오빠가 되겠습니다. 여택에 부탁해가지고 장량에게 보내가지고 계책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십시오라고 이제 언지를 줍니다. 자, 처음에 장량은 이 말을 듣고 내가 황실 가족도 아닌데 그저 황실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에 내가 괜히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이 급해진 이 여택이 오히려 이제 장량을 막 위협하면서 당신 뭐라도 지금 방법을 빨리 좀 내놓으란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장량에게. 그러니까 장량이 할 수 없이 그럼 내가 하나의 대안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어떤 대안을 주냐면 상산사호라는 인물들을 초빙해서 태자 앞에 있게 해라. 그러면 황제가 놀랄 수 있다. 이 얘기만 딱 하는 거예요. 자, 상산사호가 뭐냐면 예전에 그 지역에 유명한 유능한 4명의 노인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유방이 모시고 싶어서 애가 탔었는데 이 사람들이 유방이 아무리 불러도 오지를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장량이 이 상산사호라는 4사람의 인물을 초청을 해가지고 태자 옆에 있게 하면 유방이 놀라서 뭔가 변화가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건성우 이제 여택에게. 자, 그래서 이 말을 전해들은 여후는 즉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재물들을 다 썩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성산사호를 이제 초빙해가지고 모셔옵니다. 그런데 경포가 반란을 일으키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유방도 그동안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많이 이제 몸이 쇠약해져가지고 아주 이제 병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유방은 경포가 반란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태자를 세워가지고 경포를 진압하러 보내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상산사호라는 4명의 사람이 건성우, 그러니까 여택, 여우의 오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닦다가 내려와서 태자한테 온 것은 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지금 붙었자니 경포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태자를 거기 대장으로 삼아가지고 경포 반란을 진압하러 이렇게 보내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마 이렇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양한테 이리를 거느리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양이 이제 태자인 거예요. 유약한 유형이죠. 양이. 이리는 뭐냐면 유방을 도왔던 그 공신들, 무장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에게 이리들을 갖다가 거느리게 하는 꼴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보나마나 경보를 치러 갔다가 치지는 못하고 패하고 오히려 이 태자의 입장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태자를 보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여택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여택이 여우한테 찾아가서 그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저 폐하인 유방한테 가서 좀 설득을 좀 시켜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태우가 유방을 설득시킨 거죠. 결국은 이 설득된 유방이 태자를 수장으로 해서 보내려고 했다가 자기가 몸이 좀 편찮지만 그래도 자기가 직접 선두에 서가지고 경포를 이제 치러 직접 나섭니다. 장량은 이때 태자를 일단 장군으로 삼고 경포를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유방이 직접 경포를 치러 간 사이에 이 관중 땅이 왕이 없으니까 비워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관중 땅에 남아있는 병사들을 감독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방이 경포를 진압하고 돌아왔을 때 아직도 머릿속에는 계속 여의로 태자를 바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한테 장량뿐만 아니라 이제 숙선통이라는 사람까지 나서서 기존의 유형 태자를 옹호하는 그런 말들을 유방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태자 변경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어느 날 이제 연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방이 딱 보는 자리에서 태자도 왔었어요. 근데 이 태자 옆에 유방이 그동안 그렇게 모시고 싶었던 이 신성 같은 그 상산사후 이 네 명이 태자 옆에 둘러싸서 앉아있는 모습을 딱 보고서 유방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네 명한테 묻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들은 내가 부를 때는 오지도 않더니 여기 우리 태자 옆에 이거 웬일인가?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이 호걸들 네 명은 유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상께서는 선비를 업신여기고 또 욕하고 또 우리 같은 이 의로운 선비를 욕먹이게 하려고 애쓰고 뭐 이러니까 우리가 창피당할까봐 오히려 당신을 그동안 피해 다녔다, 달아났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 이 태자는 말이야 마음도 어질고 효심도 아주 커서 이 태자를 선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당연히 태자를 찾아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나도 어쩔 수가 없겠구나. 아무튼 그래야 좋다. 그러면 당신들 우리 태자를 좀 잘 좀 보살펴 주시오 하고 이제 태자 바꾸는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방이 자기가 사랑했던 척부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또 위안을 합니다. 나도 이제 여의를 태자로 세우기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대도 포기하고 앞으로 당신의 주인으로서 여우를 잘 섬기도록 하시오 라고 이렇게 척부인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척부인이 슬퍼가지고 징징 짜고 그러니까 유방이 거기다 대고 척부인을 위로한다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 초나라 춤을 춰보시오. 그럼 내가 초나라 노래를 부르리다 라고 이렇게 유방이 위로해 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방은 척부인의 아들인 여희에게 태자를 물려주고 싶어서 애를 쓰다가 결국은 신하들의 반대, 여러 정황 이런 거에 의해서 자기의 심정을 눌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태자가 유방 사후의 혜제로서 한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유방의 태자 선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사실 상산사후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기에서 소설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게 좀 애매한 그런 그 사실일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의 조정 전체가 여태우 여후하고 유행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현대에는 뭐 여우가 악랄한 여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만 보면 이 여우는 항우하고 유방이 초안 전쟁에서 오랫동안 그 싸우고 있을 때 오히려 이제 항우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서 어찌 보면 포로 생활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후계자를 이어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정통의 부인으로부터 이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더 타당성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이 장량은 여태우하고도 뭐 사이가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량의 말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량은 그 뒤로 유방이 여기저기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마읍까지도 갔었던 거죠. 마읍이라 하면 그 흉노족과 항상 그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이었죠. 또 한신이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것 때문에 소아가 진압을 해버렸잖아요. 한신이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잡아 죽이게 됐는데, 이때 그 공을 사가지고 장량이 소아를 삼국에 이렇게 추천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량은 당시에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한나라의 재상을 지냈던 집안이다. 그리고 내가 진나라에 우리 한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내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한나라의 이 해코지를 한 진나라 원수를 갚으려고 내가 엄청난 노력을 했었다. 근데 오늘 내 이 혓바닥으로 황제의 스승이 되고 또 3만 원 이상의 봉업을 받았다. 그리고 지위는 여루에까지 이르렀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예전에 옷 하나 떨렁 걸치고 시작한 사람으로서는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다. 나는 이것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인간 세상 일을 모두 잊어버리고 적송자를 따라서 논해보자 한다. 라고 이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자, 근데 이 적송자가 뭐냐면 옛날에 중국 고대의 신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적송자를 따라가겠다. 가서 논해보자 한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적송자 언급 때문에 장량이 제때 이렇게 물러나고, 뭐 사실 유방을 도왔던 그 공신들이 다 숙청되고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 장량만큼은 적송자를 쫓아갔기 때문에, 찾아 나갔기 때문에 죽음을, 숙청을 피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유방은 장량을 한 번도, 장량을 의심한 적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장량이 물러나가서 속세로 갔다라는 이런 얘기는 어찌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은퇴를 제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또 뒤에 이렇게 사마천 사기를 쭉 읽다 보면 장량의 자식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둘째가 장벽강인데, 이 장벽강에도 한나라 조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때마다 어떤 좋은 대안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때 장량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 장벽강의 이야기도 어쩌면 장량의 계책일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장량의 마지막 떠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이제 이때 장량은 이제 거의 밥도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밥도 거의 먹지 않고 이렇게 몸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때 여태우가 문병을 와가지고 이렇게 살다가는 당신 건강을 해치게 되니까 밥 좀 먹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태우가 장량에게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일 뿐인데 그 인생이 아주 재빠른 백마가 문틈으로 지나가듯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이 흘러간다. 그런데 어찌 그렇게 당신 밥도 안 먹고 그래 굶주리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백고가극이라고 그러죠. 이 고사성어는 사실 여태우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편에서 나왔었던 고사성어입니다. 결국 장량은 억지로 음식을 먹지 않게 되었고 그 뒤로 8년 뒤에 죽었다라고 사마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몸이 약해져 좀 골골대긴 했지만 소아가 먼저 죽었고 조참도 장량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살았죠. 이와 같이 이제 덧없이 빠른 세월을 뜻할 때 우리가 백고가극이라는 사자성어를 썼는데, 이거는 여기서 유래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나왔던 그것은 고사성어를 여기서 인용한 거죠. 그리고 초기에 장량이 그 다리 밑에서 황석공이라는 노인을 만났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13년 전에. 근데 이제 13년 뒤가 된 거죠. 근데 그때 그 노인이 말했던 곡성산을 딱 가보니까 그 곡성산 밑에 진짜 황석, 노란 돌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고 이게 황석공이구나 싶어서 장량이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돌을
보물처럼 여기면서 돌에 대해서 제사까지 또 지내주고, 장량이 죽고 나니까 또 장량의 후손들은 장량과 이 황석공의 그 돌과 같이 해서 장량을 매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한신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전쟁의 신입니다. 그리고 소아는 어떤 정치 행정가로서 이렇게 물자를 조달하고 뒷발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장량의 역할을 보게 되면 사실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장량의 유방을 위해서 뭘 어떻게 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량 같은 경우는 유방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아주 조언을 잘했고, 또 유방의 이러한 이제 최종 결정권자의 어떤 길잡이 역할을 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량의 업적이 없었다면 아마 한나라의 유방이 과연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유방을 도왔던 사람들 중에 3명, 소아, 한신, 장량을 각각 비교한다면 소아가 물감, 재료를 준비했고, 장량은 그 밑에 그 재료를 가지고 밑그림을 그렸다라고 볼 수 있고, 한신은 그 모든 곳에다가 색을 채워나갔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색을 바로 치울 수는 없죠. 뭔가 밑그림이 그려져야 그게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량의 공은 어찌 보면 보여지지 않는 듯 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아는 전쟁 내내 이 관중 쪽에 있으면서 자원 조달, 유방에게 이제 자원을 계속 보충해줬고, 또 한신 같은 경우는 자기의 별동 부대를 이끌고서 그 북쪽을 치러 갈 때 대나라,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 뭐 이렇게 모든 나라들을 이제 복속시켜버리고 또 항우를 끝까지 공격해서 고립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좀 이와 같은 사람들과는 달리 이 장량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유방 옆에 머물면서 유방의 어떤 크고 작은 모든 그 결정 사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장량의 조력으로 인해 가지고 유방은 진나라 백성들의 어떤 그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만들었었고, 진나라 함양성을 이제 먼저 공격해서 차지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팽성까지 와서 전투할 때는 최악의 대패를 당한 바로 그 시점에서 장량이 건의해가지고 경포, 팽월, 뭐 한신 이러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항우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낸 사람이 장량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우와 그 전쟁 한창이었던 그 당시에 분봉을 해버리면, 당시에 제후국들한테 땅을 나눠줘 버리면 오히려 당신을 그 쫓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항우를 쫓아서 다 도망가게 되니까 여기에 어떤 봉건제 제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이 장량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나라 이 개국 초기에 공신들이 자기의 공을 다투면서 반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었는데, 장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히려 막아낸 그러한 내용도 있고요. 또 제국의 이 수도를 낙양에다 할 것이냐, 저쪽 관중 땅에다 할 것이냐라고 할 때도 이 관중이 좋다라고 장량이 적극 유경의 말을 지원사격하면서 관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량은 유방에 내린 거의 모든 결정에 다 관여를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유방은 이러한 장량의 어떤 조언이라든지 장량의 의견에 대해서 한 번도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장량을 적극적으로 신임하고 장량의 의견에 따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장량은 유방의 최고의 신뢰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리더란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흥망의 성패가 갈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초안전에서 보면 군대 대군을 이끌고서 군림하는 그런 한신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또 관중 땅에서 딱 장악해가지고 있는 소아와 달리 별다른 직책은 없었지만 유방주의에서 항상 머물러 있으면서 나중에 3만의 봉업을 내려줬어도 이를 거부하고 받지 않는 장량의 태도에서 아마 유방은 뭔가 깊은 인상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마지막 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귀신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또한 괴이한 일은 있다고 말한다. 근데 한 노인, 황석공이죠. 한 노인이 장량에게 병서를 준 일과 같은 것은 기이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고조가 여러 번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때마다 이 장량의 계책을 내가지고 공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방이 한 얘기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무릇 장막 안에서 계책을 세워가지고 천리 밖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일, 그것은 장량이 최고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또 사마천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초창기 얘기한 것처럼 사마천은 장량의 외모가 그의 그 초상화를 보니까 참으로 아녀자와 같이 진짜 이뻤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자의 제자 중에서 자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우에 비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자의 제자 자우가 원래 얼굴이 못생겼었는데 공자는 얼굴을 보고서 아이고 쟤는 뭐 얼굴도 못생기게 가리켜봐야 별 큰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좀 무시를 했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유하고 공자가 자우를 찾아갔는데 이 자우 못생겼던 자우가 그 지역에서 한 300명의 자기 제자를 또 이렇게 이끌면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공자가 이 자우에 대해서 자기가 선입견, 그러니까 얼굴 못생겼으면 뭐 공부도 못하거나 능력도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실수했구나라는 것을 반성하게 되죠. 이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량이 얼굴이 여자답다 해서 뭐 유하거나 아니면 미약하거나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이야기를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장량은 다른 그 공신들, 예를 들면 팽당한 팽월, 그 다음에 반란했다가 이제 죽게 된 경포, 그 다음에 반란했다가 잡혀서 죽게 된 한신, 뭐 이런 사람과 달리 토사의 굽행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장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장량의 후손 이야기를 잠깐 또 얘기했습니다. 장량의 아들은 장부리와 장벽강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장부리는 장량의 자기를 상속받았는데 문제 때 가서 어떤 죄를 저질러 가지고 자기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아들 장벽강은 유방의 아들이었던 그 혜제가 죽을 때 여태우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냥 곡소리만 하는 걸 딱 보고 친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태우가 저렇게 눈물도 흘리지 않는 거는 자기 아들 혜제 밑으로 후손이 없어서 울지 않는 게 아니라 승상과 같은, 그러니까 진평을 말하는 거죠. 승상과 같은 이러한 대신들이 두려워가지고 걱정이 돼서 울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평 당신은 저 여씨 일족들에게 일단 요직을 딱 나눠주면 저 여태우가 안심하고 진정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 들은 진평이 장백강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랐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 이 진평은 그 뒤로 이제 여씨 일족들이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큰일들을 벌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그 여씨들을 처리해 나가는데 더 고생을 또 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장벽강이가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 장량이 살아있었을 때니까 아마 이거는 장량의 의견 아니었나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뭐 자세히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편을 또 말씀드리면 다음 편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거는 진평입니다. 사마천 사기는 진승상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다음 편에 진평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평은 상당히 끈질기게 한 나라에서 요직을 유지해 나갔고 끝까지 살아남은 인물입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너무 앞서 나가서 먼저 튕겨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진평은 그거를 잘 조절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제 오른쪽 편에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이 되겠고요. 제 왼편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상들을 올려놨습니다. 장량 1탄도 같이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